자, 윤석열 탄핵 심판 국회 측 변호인단 세 분 모셨습니다. 김진한, 전영호, 황영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 방금 본 영상은 변론 둘째 날이었죠? 네. 예. PPT로 탄핵사유 정리 발표했는데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정말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칭찬을 막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다 끝나면 꼭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모셨습니다. 왜? 책이 나왔거든요. 자, 함께 나오신 전영호, 황영민 변호사 두 분은 참고로 김진한 변호사님이 로스쿨 교수하실 때 제자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럼 이 두 분이 제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실력이 뛰어나서 뽑힌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실력이 당연히 제가 기억하는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었고요. 눈빛이 약간 흔들리시는데. 그 실력보다도 사실은 제가 더 높이 평가했던 것은 이 분들이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다. 야, 이런 표현. 아니 제가 김진한 변호사님 그 PPT 보면서 아, 이분 문학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법률가인데 문학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요?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로스쿨 학생들은 항상 바쁩니다. 항상 초조하고요. 그런데 이 두 분들은 제 수업에서 A뿔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다른 과목을 개설했는데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헌법은 이제 난 안전하다. 다른 어려운 과목을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설하는 과목마다 와서 가장 열심히 점수를 잘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엄격하게 평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항상 거기서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열심히 토론하고 가장 열심히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던 거. 그럼 어떤 교수님이셨어요? 왜 계속 수강을 한 겁니까? 그 문학적이라고 하셨던 표현처럼 이게 헌법 조문을 뭔가 저희가 시험을 대비해서 뭔가 외운다기보다는 항상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왜 이런 조문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네. 자, 또 칭찬해 보시죠. 사실은 지금 황영민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질문이 굉장히 저도 강렬하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뵀을 때부터 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이제 시작을 하셨고 학대인데 학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헌법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이런 수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의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형식 그 고대 그리스의 문답법 아닙니까 이거는? 질문하고 막 법을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지식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생각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디 강의를 가서도 항상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질문을 했을 때 청중들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는다. 그거 일단 제일 처음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답변이 안 나오면 2, 3분 동안 기다리는 적도 많이 있고요. 진짜로요? 강의하다가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없으면 계속 기다립니까? 네,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답변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한 번 답변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일종의 라포가 형성이 됩니다. 이 사람하고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익숙하지 않아서 내 말이 정답이 아닐까봐 처음에 말을 못 꺼내는 거 맞습니다. 또 하나 말을 못 꺼내는 이유는 내가 혹시 잘못 말을 해서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의 시간을 뺏지 않을까 하는 배려심 이런 것도 또 있는 배려보다는 쪽팔릴까 봐. 맞습니다. 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 사람이 진정으로 나의 생각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야. 강의 중에 자유롭게 말이 오가고 저희 강의실에서도 항상 그랬었습니다. 야. 그래서 아까 예. PPT 관련해서 네. 아까 굉장히 좋았다고 아, 제가 말씀하셨는데 박수 쳤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그 당일날 제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발표하시는 분만 나오니까 네. 근데 저희는 자리에 앉아서 피청구인 측의 네. 대리인들의 반응도 지켜봤거든요. 어. 당시에 그 내란죄 철회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그 부분을 계속 문제 삼고 근데 이 PPT를 하고 나니까 대리인단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 이걸 정리해서 서면으로 한번 내주면 좋겠다. 이제 좀 이해가 갔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상대방도 설득하는. 아니 너무 꼼꼼하고 차분하고 그냥 설득돼요. 누구나 듣고 있으면 아 그렇지 이렇게 그 피청구 윤석열 측 변호인 말씀하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많은 분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가장 인상적인 변호인 누굴까요? 세 분 다. 김계리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의미에서요? 일단은 이제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거침이 없었다. 거침이 예. 없었다. 예. 완화 안 하셔도 되는데. 거침이 없었다. 그 마찬가지입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요. 네. 그 차기환 변호사님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혹은 네. 하이브리드전 관련해서 중국 얘기하신 분. 예 네. 주로 하셨는데 정말 이분은 진심이구나. 어쨌든 진심이었다. 진심이구나. 네. 아 정말 저렇게 믿는구나. 네, 네. 예. 우리 총괄하신 김진환 변호사님은 저는 윤곽근 변호사입니다. 암만 해도 가장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가장 위협적인 변호사였던 것 같아서 그분이 뭐 절차적인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실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물론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제일 뭔가 설득력이 있는 법정에서 오갈 만한. 네네. 나머지는 법정에서 오갈 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언제 법정에서. 아하. 네, 그랬습니다. 각각 다르시구나. 인상적인 장면 얘기하니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거 제가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조성현 수방사 대령이 마지막 증인이었거든요. 이 유일하게 헌재에서 직접 부른 증인이었어요. 예. 이분이 증언을 하고 나서 우리 김진환 변호사님이 따로 시간을 달라고 해서 법정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데 처음 봤거든요. 그 영상 우리 준비된 거 있습니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군인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런 심판정에 과연 우리의 헌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끝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 우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주세요 뭐 이런 말 하려나 쭉 듣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 굉장히 색달랐어. 야 갑자기 시간을 따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증인한테 감사하다고 왜 그러셨어요? 네. 지금 생각해도 좀 울컥하는데요. 그 사실은 저런 군인들, 조성현 단장 같은 군인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준 것이고 비상계엄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준 것이고 그렇다는 특히 이제 조성현 단장은 부하들까지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 서강대교 넘어오지 마라. 그거는 이들이 와서 국민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있지만 또 그 부하들을 엉뚱한 일에 잘못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그 보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국회 진행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죠. 맞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보면서 정말 고맙고 이분이 어떤 그 소극적인 저항을 했던 모든 군인들의 상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야,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인상적인 내용이 책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PPT 하신 날 저분은 꼭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저 감사합니다 했을 때 야, 왜 저렇게 말했을까 꼭 물어봐야지. 예. 사실 조성현 대령이 진술을 할 때 저희도 들으면서 대리인단속에서 굉장히 울컥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약간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술이 끝나고 또 저희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접하기 어려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들으니까 정말 울컥하죠. 법정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네. 나이스 이런 건 나와도 우리한테 유명한 거 나왔어. 나이스는 나와도 감사합니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끊고 그럼 순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부러 끊고 말씀하셔가지고 뭐를 말하려고 아니 충분히 유리한 진술이 나오는데 뭐를 말하려고 그러지 했는데 감사합니다를 해가지고 제가 그 뒤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뒤에 앉아 뒤에서 막 끄적끄적 하고 계셨는데. 예, 일기를 쓰고 있다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것이 이제 더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윤석열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있었거든요. 맞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부하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부하들 잘못이라고. 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오히려 자기가 죄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서도 자기 부하들을 구하고 국민들을 구하려고 어려운 판단을 했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대조적이고 감사했습니다. 야, 훌륭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헌재 재판을 통틀어서 굉장히 그 기록에 남겨야 될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자 변호사들 분들한테 굳이 묻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나오셨으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결정적 장면이 뭡니까? 헌재 재판 통틀어 가지고. 뭐 이거는 결정적 장면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조성현 대령 장면은 굉장히 결정적인 건 분명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곽종근 사령관 증인 신문 때였는데 이제 많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국회의사당에 그날 들어갔던 군인은 한 15, 16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 그 당시 국회의사당 안에 200~300명 정도가 있었는데 15명으로 어떻게 제압을 하냐. 이거는 그냥 가서 좀 보호하려고 들어간 거다. 뭐 이런 이상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질서 유지하려고 들어.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사실은 707 특전사 부대 사령관이잖아요. 피식 웃으면서 많이 참았습니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 한마디로 뭐 200명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탁 드러나면서 707이 들어갔으니까 마음만 먹었으면야. 그렇죠. 민간인들 배낭 아저씨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그런 장면이 있었다. 예. 맞아요.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김용빈 사무총장 증인 신문을 제가 했었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이분은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관위 침탈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질문을 했더니 그 부분은 내가 지금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비됐던 질문들을 이제 못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이제 추가 질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갖고 저한테 추가 질문 기회가 왔을 때 아까 이제 그 부분에 상대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으니까 그럼 제 질문에도 답변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분은 이제 평생을 판사로 사셨고 법률 전문가였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선관위 침탈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이런 헌법기관에 군대를 보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아, 자기가 잘했던 얘기인데. 말을 안 했던 사람을 놓치지 않고 말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예. 본인한테 인상적인 장면이었구나. 아, 그럼요. 자, 변호사님은요. 저도 뭐 그러니까 특별히 특정한 장면보다도 예. 약간 전체적인 인상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박춘섭 경제수석 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랑 신원식 안보실장 증심을 참여를 했었는데 예. 이분들의 공통점이 윤석열과 비슷한 난 모르고 어.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피청구지 쪽에서 윤석열 측에서 질문을 하면 예전 미국 역사까지 하면서 막 줄줄이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질문을 하면 난 모르고 그때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역시 그 대통령의 그 부하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대통령의 이렇게 국정을 해왔나? 보자 하는 사람들이었나? 이렇게 나라가 운영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화가 났던 생각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나오시면 다른 걸로 준비해 주세요. 네. 자,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헌재 선거가 원래 뭐 이말 삼초 얘기하다가 3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막 그 할 일 없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넷째 주 가니까 이거 헌재 재판관 2명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로 밀린 거 아닌가? 그때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많이 불안했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심한 위염에 걸려갖고 이제 밥을 못 먹는 지경까지 이제 야, 신경을-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믿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거나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난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했는데요. 그때 제가 잡혀갔겠죠.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일단은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아스팔트 위에 누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들려 나갔겠죠. 두 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하지? 무슨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희는 3월 7일쯤에 선고가 나도 네. 빠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희망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늦어지면서 사무실을 문을 닫아야 되나 혹시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나 어디 해외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픈 상상들을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당연히 기각 이런 상상은 해본 적이 없고 인용이 당연히 8대 0으로 될 텐데 이 불안감을 한구석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한 구석에서 네. 사람은 이상. 점점 2주 3주 지나면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생각들이 이제 스물스물. 해외로? 우리 김진현 변호사님은 아스팔트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도피를 생각했네요. 마찬가지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 동생이 이제 호주에 살고 있는데 혹시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냐, 먹고 살 길이 있겠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지금이야 웃지만 그때는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가능성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헌재 재판관 분들이 어쨌든 평생을 자기가 엄청난 경력과 명성을 쌓아놓고 사셨던 분들이어서 이런 오명을 쓰는 결론을 안 내릴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믿고 싶었고 믿으면서 동시에 불안한 거죠. 한쪽에서. 맞습니다. 근데 당시 국민들의 여론, 민주당의 결기, 조국 혁신당도 투지가 대단했고 그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그 에너지가 헌재를 압박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날짜가 잡힌 게 아닌가? 네, 그 영향이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광화문 앞에서의 시위라든지 또는 그 의원들의 어떤 결기 이런 것들은 사실
거대한 국민들의 의지의 빙산의 일각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 밑에 정말 커다란 국민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분들의 어떤 마음을 꽁꽁 동요맨 거죠. 더 이상 이제 이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지나가 보니까 역사라는 게 한 끗 차이로 막 엉뚱한 방향으로 완전 틀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그리고 그 에너지 끌고 간 거 아닌가 꽁꽁 매겨서. 주말마다 이렇게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선거 전까지 주말마다 이렇게 광장에 한 번씩 가서 그 국민들의 기운이랄까요? 그런 걸 계속 느끼면서 저도 힘을 얻었고 그 아마 헌재 재판관들도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계속 피부에 와닿고 했으니까. 자, 요거 시간이 다 돼가서 요거 여쭤봐야 되겠는데. 정청래 의원이 당시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인데 잘했나요? 네, 잘했습니다. 본인 주장으로 잘했다고 하도 그러길래 제가.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지시나 명령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저희들의 책임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또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실은 말씀하기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말을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본인을 참 그 자제내려고 애를 쓰셨고 더군다나 국회에서는 사실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어떻게든 탄핵 심판을 이겨야 되는데 대리인단 하는 행동이 우리는 조금 충족되지 않는 성에 안 차. 않는 부분들이 있다. 왜 저렇게 절박하지 않는가? 좀 더 절박하게 해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그것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의 판단으로 소송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막아줬습니다. 본인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었고 최고의 리더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세요. 예. 정청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요거 가시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엄은 왜 실패했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못 본 자료를 다 보셨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나서 계엄은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준현 대표 변호사님은 왜 그렇게 헌법을 그 법을 공부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헌법만 하는 건지 두 가지 질문인데 왜 실패했을까요? 뭐 헌재 결정문에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 이렇게 했고 그것이 가장 그 날의 계엄을 실패하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오래 전부터 계엄에 대해서 생각해왔고 준비를 해왔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고 사령관들과는 주로 음주를 하면서 으쌰으쌰하는 정도에서 계속 결의만 다져왔던 상황들이 오랜 기간 이어졌던 것 같고. 그게 왜 사령관들을 뭐 안가에서 만나고 했는데 보면은 다 술 마신 날이다. 네, 주로 그러면서 그 비상 대권이나 혹은 계엄에 대한 얘기들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시점 왜 그날 국회의원들도 다 서울에 있고 그렇지. 그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때와 뭐 때가 준비된 만큼의 때가 딱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무속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필 그날 그 시간을 정한 것은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날이거든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황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강론적인 얘기고 약간 총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자면 국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거의 40여 년간 저희 국민들한테 쌓여져 있는 민주화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생각보다 박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저변이 사실은 저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전체 국가의 분위기를 형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자,
김진환 변호사님은 왜 헌법입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책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도 팔아야 되니까요. 네. 저희가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종 변론문들 그리고 나머지는 대리인단의 인터뷰입니다. 근데 이 최종 변론문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최종 변론이란 어떤 재판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재판부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고 움직여야 하고 배심원이 있을 땐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중요하죠. 하고 이 재판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재판이어서 국민들이 배심원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또 중요한 그러한 변론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문제는 이미 모든 변론, 법적인 주장에 관한 변론은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 변론에서 또다시 우리의 그 법적인 주장을 한다면 누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는 식상하고 반복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헌법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헌법은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공동체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고, 그것이 단지 어떤 문학이나 영화처럼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법의 힘으로 실제로 현실에서 관철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헌법을 계속 좋아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최종 변론의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리인 단으로서 법적인 주장을 할 얘기는 다 끝냈다. 하지만 우리들 각자 갖고 있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못했다. 개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보자. 그래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헌법 이야기를 한번 각자 써서 제출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리인단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 가장 감동적인 최종 변론문을 써온 사람들에게 최종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일종의 오디션을 했었던 거죠. 자체 오디션을 하신 거네. 자체 오디션을 한 결과 너무나 감동적인 각자의 헌법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각자의 상상력,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그리고 고여 있었던 생각, 또한 분노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것이 아름다운 헌법의 변론문으로 제출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그 면에서도 참 아름다운 책이고 아름다운 헌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책 자랑으로. 야, 이런 책 자랑을 이렇게 우아하게 법으로 하시는 경우는 처음 겪었네. 알았어, 살게요. 아니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분들하고 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란 특검 관련 논평을 하면 이분들은 검찰 자료를 다 봤던 거 아니야, 그죠? 우리 못 본. 그러면 또 다른 논평이 나오겠다. 어떻게 시간들 좀 되십니까? 그건 좀 나와가지고 저희 작가들하고 얘기 좀 나눠가지고 고정 출연 좀 하셔야 되겠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